자,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활동을 알맞게 지적된 것은 1번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된 친일파에 대한 체단이 미 군정기관에 이미 공식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미 군정기관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실효성은 없었죠. 네. 두 번째, 북한에서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어 더욱 가감하게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 얘기는 하는데, 북한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 법령하고 기록이 없어요, 북한에.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 애들은. 세 번째, 재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행정부 안에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행정부 X, 국회 내에 설치됐습니다. 국회 내에서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습니다. 틀린 점입니다. 이 조그마한 디테일한 부분에 되게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또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4번, 반민특위는 국회 뿌락지 사건과 경찰 특이 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뿌락치란 말을 밑줄 보시죠. 뿌락치 사건. 이게 1949년 4월달 얘기입니다. 네, 국회 뿌락치 사건. 네, 뿌락치란 말은 우리 좀 안 쓰죠, 요즘에는. 예전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일본식 발음이 좀 부정확하죠. 영어 발음을 할 때. 이때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뿌락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 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공작원. 영어로 치면 아마 스파이 정도 해석될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치면요. 네. 남로당의 이제 공작원이 네. 네. 남로당의 공작원이 국회에 뭐라 할까요? 공작원으로 투입돼서 재헌국회에 침투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 즉 공작 혐의로 체포된 약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약수를 포함한 13명이 체포됐어요. 일명 이걸 국회 뿌락지 사건이라고 불러요. 13명이 체포돼서 뭐랄까요, 반민특위가 해체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체포되는 사건 하나, 그 다음에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갖다가 파괴버리는 사건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비협조,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반민특위 사무실은 파기됐고 반민특위법도 2년에 걸쳤던 그 법 시한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주변에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승만하고 붙어요. 이승만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일했던 사람들 상당수를 갖다 이승만 세력을 끌어들이죠. 그러다 보니 반민특위법에 따라서 일제의 부역이라든가 일제 시기에 친일했던 사람 전부 다 체포돼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경찰들은 거의 다 들어가야 돼요. 친일경찰이었던 사람들 그대로 옷만 바꿔 입었거든요. 친일했던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옷만 갈아입었거든요. 이게 이승만 정권 시기에 특위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지금 친일했던 사람들이 후손들이 떵떵거려 잘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쉽죠.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걸 떠나서 이게 가장 아쉽습니다. 물론 부정선거에 관련되면 되게 아쉬운 부분도 하지만 부정선거에 뭐 어느 시기나 있었고 또 그 시기는 초창기 때 충분히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걸 좀 했어야 돼요. 그러면 본인에게 큰 업적으로 남았을 거예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법이 제정됐으면 그 법을 꾸준하게 밀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문제 13번. 가부터 라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호족, 문벌귀족, 건문세족, 신진사대부. 고려의 집권 순서들이죠. 무신 권력만 빠져있죠. 적절한 것. 1번 가, 호족이죠.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좋은 역할을 하였다. 예, 1번 지문은 육수품에 대한 얘기, 신라의 육수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라의 육수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벌귀족이죠. 선종의 통합을 노력하고 팔만대장경을 제작했습니다. 네, 팔만대장경 무신정권입니다. 세 번째, 건문세족. 국민왕의 개혁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쌍성총괄 회복하였습니다. 이건 신진사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신진사대부에 대한 얘기. 토지제도의 계획을 단행하고 과전법, 성리학 정치를 수행하였다. 답은 4번.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14번. 다음 중 조선 전기의 각종 산업에 대한 설명을 알맞는 것을 고르세요. 키워드는 전기입니다. 동그라미 치시죠? 조선 전기. 감자와 같은 구황작물이 보급되었습니다. 네, 감자와 같은 앞에 북자를 살짝 넣어보실까요? 이렇게 북감자. 네. 청나라로부터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청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보면 고구마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고구마는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죠. 네. 18세기 후반에. 이렇게. 순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1번, 이거 2번. 순서, 들어온 순서. 고구마, 그 다음 감자. 북자를 집어넣으면 북쪽은 우리 청나라겠다. 북감자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청나라. 왜냐면 청과 일본을 가지고 말장난 칠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잡으셔야 됩니다. 먼저 들어온 게 고구마, 두 번째 들어온 게 감자, 북감자 청나라입니다. 두 번째,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이 증가되었다. 마찬가지 조선 후기에 대한 것. 3번, 모내기법의 전국적인 보급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형성되었다. 네, 모내기법, 이양법이 일반화되죠. 조선 후기가 되면 누구나 다 농사지. 농사 직설과 같은 농서가 4번이 답이겠네요. 농사 직설. 세종대왕 때 집현전의 학자였던 정초, 변효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정초, 변효문 되게 중요한 부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조선시대 예송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와 나에 대한 붕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예송 논쟁에 대한 얘기. 우리 공무원 시험에 뭐 매년 나와도 하등의 이상이 없는 문제죠.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하는데 자의대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의대비가 살아있다. 조대비라고도 부릅니다. 효종의 아버지 인조의 후비죠. 이 사람이 복식, 상을 당했을 때 복식을 몇 년을 지배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 즉, 효종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들인가를 확인하는 복식을 우리는 참체복이라고 부르고, 효종부를 며느리로 보느냐 하는 건 이건 자체복이라고 불러요. 참체복은 효종을 죽을 때 얘기하는 거고, 자체복은 효종비가 죽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심합니다. 참체복, 자체복, 복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와 며느리가 죽었을 때 정통을 보느냐, 서인, 남인, 계속 논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서인들이 주장했을 때는 1년 복식을 입어야 된다. 참체복 1년복을 입어야 된다. 이걸 기년복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뭐 기년복이니 뭐 이런 건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여건 남인들은 3년을 입어야 된다. 왜? 서로 달라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서인들은 주자가래를 얘기해요. 주의가 마련법.
이건 국조 5례를 얘기해요. 국가의 예법에 5가지 예법에는 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보면 서인들은 왕과 사대부 예법 같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효정임금을 왕으로 보지 않고 사대부로 봐요. 왜? 두 번째 아들이 복림대군이 왕이 됐거든요. 효정은 첫 번째 소현세자가 의문사로 죽죠. 그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왕이 됐거든요. 이 복림대군이 적장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 동내 이 사람들은요 왕사와 사대부의 예법이 달라야 한다. 왕사 부동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왕사 동내 또는 같은 말로 천하동내라고 돼요. 천하의 예법이 같아야 된다. 왕과 사대부 어찌 다룰 수 있겠느냐? 같아야 된다 주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송 논쟁 1차가 벌어집니다. 이때 서인이 승리하죠. 이때는 현종이 이제 막 즉위했잖아요. 그죠? 막 즉위해서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서인과 남인이 좀 달라지죠. 9개월, 여기는 1년을 입어야 한다 주장하죠. 법적 근거 그대로 오시면 돼요. 주작 아래, 국조월에 이렇게 와요. 똑같아. 왕사 동네, 왕사 부동네 얘기합니다. 이때는 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예송 논쟁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좀만 좀 공부하고 써보시면 되잖아요.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선생님 제일 어려워 죽겠어요? 막 이러시고, 미치겠네, 내가. 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 때, 선생님 죽겠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저도 몰라요. 어떡할 거야? 더 이상 내 방법이 없는데? 풀어. 이 정도 우리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제 문제 응용 능력만 풀면 되는 거지. 자, 풀어봅시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기해성, 가빈해성. 자, 기해성이 1차 해성이라고 부르고, 가빈해성 2차 해성이라고 불러요. 붕당. 3년, 그 다음에 1년 주장했죠. 가는 남이 되고, 나가 서인이 되겠습니다. 자, 3년 1년, 가빈해성 1년 9개월, 국조월의 주작 아래. 정치 입장, 남인은 왕권 강화, 서인은 신권 강화. 보죠? 옳은 것. 1번, 가. 이항맥을 개성하였다. 남인은 이항의 학문을 개성합니다. 이항의 학맥을 개성합니다. 두 번째, 가. 노론과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서인이죠. 서인이 노론과, 우리 통상 붕당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동인은 영남학파들이죠. 영남지방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호지방이죠. 오늘날의 서울 경기 지역 사람들이죠. 네, 영남지방의 사람들은 정혜립 모반 사건, 그 다음에 정철의 건저희 사건, 요건에서 쪼개지죠. 대표적인 남인과 북인이 쪼개지죠. 요건 이제 이양 계열들, 이건 남명, 조식 계열들을 쪼개지죠. 요거는 이제 경신한국, 그 다음에 해니시비, 경신한과 해니시비를 통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여기는 송시열 계열, 그의 제자였던 윤중 계열들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 붕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자, 다시 갑니다. 2번 다시 가죠. 가.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졌다. 이건 나로 가야 되죠. 서인들이죠.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졌다 봐야 되겠죠. 3번. 나 인조를 옹립한 인조죠. 인조 반정을 주도했다. 서인들이죠. 인조 반정을 주도했죠. 안타깝죠. 네. 왕을 몰아냈잖아요. 광해군을 몰아냈잖아요. 그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왕조 정치잖아요. 근데 폐도 정치를 해버렸잖아요. 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인조로 바꿔서 무슨 이익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 정혜린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되었다.
자, 서인이 아니죠. 예, 동인이 이렇게 바뀌죠. 정의를 모범 사건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혹시 붕당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써봐. 시험장 가가지고. 그럼 뿌리가 있고 분파되는 부분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잖아요. 예, 붕당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동서남북노서. 자, 선생님이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 동서남북노서. 따라해 봐요. 동서남북노서. 붕당 순서니까 붕당이 이루어지는 거야. 동서남북노서. 다시 한번. 동서남북노서. 동서남북노서. 계속 읍제를 봐. 동서남북노서. 그리고 나는 살을 붙이면 되잖아. 영남지방, 기호지방. 남인과 북인, 이양과 조식, 정일의 모범 사건과 정철의 사건으로 나뉘게 됐다. 노소, 경신왕국, 숙종 때 경신왕국, 서인이 남인을 제거한 사건, 즉 송시열 계열이 남인, 허적, 허목, 윤선도 세력들을 제거한 사건을 경신항국. 요걸 계기로 일당전제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일당전제화. 다른 색깔은 안 들어오잖아요. 오로지 서인들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결과 서인이 노론과 손을 쪼개지죠. 송시열과 같은 노론들만이 일당전제화의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단 기초가 돼야 돼요. 동서남북 노서가 되고 여기 살을 붙이면 돼요. 됐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볼까요? 16번. 문제 16번. 다음 제도를 도입한 왕의 업적을 옳지 않는 것. 도내의 모든 전투에서 한 결당 16말씩, 16말씩을 부가 징수하되 봄, 가을로 나누어 8말씩 징수하다. 네. 이거 이제 강해운식의 대동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동법에 대한 얘기. 이게 처음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100년에 걸쳐서 왔죠. 16두씩은 여기죠. 훗날 12두로 이렇게 고정되기 시작하죠. 지금 첫 번째 질문 16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징수하되 봄과 가을로 8말씩을 징수하자 그랬잖아요. 네, 봄과 가을에. 네, 그래서 이걸 상한미, 그 다음에 유치미. 그죠?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내게 됩니다. 네, 이걸 유치미, 상한미라고 합니다. 상한미는 서울에 올려 보내는 거고, 유치미는 지방정부의 운영 비용으로 생각해서 유치미라고 불러요. 아마 올해 시험에 대동법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봄, 가을로 7말씩을 선해청에서 수납해요. 대동법을 주관하는 관청이 선해청이에요. 경기도에 하던 것은 경남물을 구매에 사용하고 한 말씩은 각군에 유치하여 수령에 공사, 공비를 사용하게 하자. 경남물이란 조선시대 중기 대동법의 실지로 지방 군현에서 중앙정부나 왕실에 바치는 공물을 의미합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했다. 1번 지문은 태종입니다. 지금 왕은 광해군 이야기인데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두 번째, 적상산 실록 보관을 위해 사고를 지었다. 네. 적상산은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무주에 적산산에 사고. 임진왜란이 약끝나고 난 다음에 평지보다는 산 위로 올리기 시작하죠. 더 안전을 위해서. 예, 역사책을 복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3번 기후약조를 맺고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과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때 기후약조를 맺습니다. 왜냐면 모르고 싸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공무역을 제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한한 무역을 이룹니다. 세견선 20척. 앞으로 무역선 20척 이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사 미두 1년에 쌀과 콩 조합 합쳐야 100척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허락한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부산에 예관을 설치하거든. 부산에만 일본의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요. 부산이 아닌 다른 항구에 배가 정박되면 이것은
이적 행위로 보고 단호하게 처벌하겠노라. 이게 기후학적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명예 요청으로 심하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었다. 강해군 때 명예 요청을 받죠. 명예 요청을 받고 심하 지역에 강홍립이 파견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강홍립, 우리 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홍립을 파견한다 그렇죠. 강홍립과 원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홍립도 있고 원탁도 있는데, 원탁이라는 사람은 고려 말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원천석의 후손입니다. 원천석의 후손인데요. 이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그래서 원천석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지만 원천석의 후손이었던 원탁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해서 조선의 관계에 진출하게끔 허락을 했죠. 그래서 원탁이라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원천석과 원탁은 전혀 다른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일단 원탁은 사망하게 됐다. 지금 다 강해군 때 얘기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좀 지우겠습니다. 대정벌 좀 신경 많이 써서 보셔야 됩니다. 비켜줄까요? 보이나요? 됐죠? 지울게요. 자, 이제 문제 17번으로 오겠습니다. 문제 17번. 자, 밑줄 진 이곳에 한인들이 전개한 활동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국권 피탈 후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일제가 만주 침략에 이어 중일 전쟁을 도발하자 일본군이 이것을 침략하기 한국인을 첩자로 이용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것이 강제 이주의 구실이 되었다. 이곳의 한인들은 수살던 곡식, 씨앗과 옷까지 책구르미들만을 보따리에 싸든 채 화물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다. 연해주. 스탈린의 정책이죠. 그 당시에 러시아의 집권자였던,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그 시기입니다. 1937년 얘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이곳이라고 그랬죠. 이곳이니까 어떻게요? 연해주에서 독립운동했던 내용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성명회, 그 다음에 추가 권업회. 성명회, 권업회는 대표적인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였다. 성명회, 권업회. 이거 알아야 된다? 선후관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기출 풀다 보면 성명회, 권업회 전부 다 연해주에서 성명회, 권업회.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 대한국민의회 조직. 대한국민의회 조직. 대한국민회의 조직. 1919년 우리 최초의 임시정부죠. 우리 3.1운동 이후에 이것도 마찬가지 연해주. 그 다음에 디귿번.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하와이. 박용만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와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승만이 개입되게 되면서 이승만과 다투게 되면서 하와이로 이주하게 돼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듭니다. 여기는 일종의 무관학교라고 보시면 돼. 무관학교를 건립. 장교를 양성할 목적이다. 하와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를 치면 연도는 1914년. 연도는 1914년. 이제 1번. 대한강복군 정부. 대한강복군 정부. 이건 1914년. 14년에 만들었다가 1914년도에 당해년도에 해체됩니다. 왜냐면 러시아하고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같은 참전국,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돼요. 근데 러시아 연해주 땅에 일본을 시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대개는 일본이 항의하죠. 그 결과
1914년 만에 14년 해체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예요. 그럼 1914년부터 18년까지는 러시아 내 어떠한 독립운동 단체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4년에 이후에 1919년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1번 되고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강복군 정부가 14년, 대한국민회의가 19년입니다. 즉 14년부터 18년까지는 공식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건 있지만 표면상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순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됐죠?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가볼까요? 문제 18번. 18번 뭐죠? 자, 다음은 훈구파와 살인파의 성향을 비교한 것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볼까요? 훈구파, 그 다음에 살인파. 훈구파는 뭘 중시했나 보겠습니다. 훈구파는 경악을 중시하고 살인파는 사장을 중시했다. 바뀌었어요. 답은 1번이에요. 훈구파는 사장을 중시하고 살인파가 경악을 중시했어요. 됐죠? 네, 1번이 답입니다. 경악은 유교 경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은 신화, 문학, 글을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구 세력들은 글을, 문장을 잘 쓰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훈구 세력들이 집권에 있을 때는 한문학이 발전하게 돼요. 적어놓으세요. 예, 훈구 세력들이 집권에 있을 때는 한문학이 발전한다. 대신 살인이 지배하게 되면 유교 경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한문학이 저조합니다. 적습니다. 살인파 옆에다 한문학의 저조. 됐죠? 그 다음에 훈구들은 부고 강병, 민생 안정. 그 다음에 살인파들은 의리, 도덕을 중시하고 명분을 중시했다. 명분을. 그 다음에 훈구는 중앙 집권을 추구한 반면에 살인들은 향촌 자치를 추구했다. 가로 열고 향약 적습니다. 그래서 향약을 되게 장려하죠. 살인들은. 4번 폐도 정치를 인정했다. 폐도 정치는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폐도란 한 나라의 왕이 무능력하여 부패한다면 그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맹자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고려 왕들이 무능하다. 고려 나라는 끝났다. 그래서 폐도 정치를 주장하죠. 살인들은 왕도 정치죠. 왕의 도덕성을 되게 강조하는 정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19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사건들 시대순으로 바르게 한번 나열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기억. 닉슨 독트린. 1969년 닉슨 독트린. 네, 냉전이 이제 완화되죠. 네, 미국과 러시아가 군비 경쟁이 치열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닉슨 대통령이 완화된 결과 무슨 일이 발생되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정부하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하고 했던 게 뭐냐면 해방되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체제 경쟁이었어요. 즉 민주주의가 우월한지 사회주의가 우월한지에 대한 체제 경쟁 우월성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예. 근데 닉슨 독재이 발병을 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예.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일부가 빠져나가고 공군 병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키나와 그다음 미국령 괌으로 공군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박정희 정부가 북한하고 싸워서 승산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에 걸렸죠. 그래서 비정치적 기구부터 한번 만나보자. 비정치적 회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자. 그게 제안한 게 이제 적십자 회담이에요. 네, 적십자 회담을 한번 해보자.
근데 71년이에요. 이 사건 계획.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뭐죠?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을 북으로 파견하죠.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하죠. 우리 민족은 통일 방향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방법으로 통일을 나아가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가죠. 자평민 이렇게 암기를 하죠. 자평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방법으로 통일을 나가야 됩니다.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흐름을 갖다가 연도를 달달달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흐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니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루먼 독트린. 독트린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 독트린이라는 민족의 지도자, 즉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 이슈가 될 만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 우리는 독트린이라 불러요. 닉슨 독트린, 냉전체제가 완화됐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트루먼 독트린은 1947년이에요. 1947년. 이 시기는 뭐냐면, 트루먼 독트린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라는 나라와 터키라는 나라가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 체제 안에 들었다고요. 근데 별반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와 터키 애들이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탈출하게 돼요. 이유는요? 반소 반공 정치로 돌아서야 돼요. 이 나라들이. 소련을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즉 민주주의 국가 진영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반대급부로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걸 일명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불러요. 이게 47년 얘기입니다. 즉 냉전이 막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러시아죠. 예전에 소련이라고 그러죠. 소련 연방이라고 그러죠.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체제 안에 그리스와 터키가 드디어 반소 반공으로 떨어져 나오거든. 그게 상은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부분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겁니다. 47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봐야 되겠네요. 디귿번 뭔가요? 8.15 선언.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1970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8.15 선언을 하게 됩니다. 되게 어렵죠.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은 최고 난이도 문제가 일명 8.15 선언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호 전쟁 행위를, 상호 전쟁 협의에 대한 도발을 금지하자. 상호 전쟁 도발을 하게 되면, 행위를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서 커질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남과 북이 유엔에서 활동하는 걸 인정하자. 유엔 활동을 인정하자. 그다음 세 번째, 북한 애들이 우리에게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을 포기해달라. 이걸 주장했던 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이게 8.15 강복절을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일명 8.15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7.4 남북 공동 성명 전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7.4 남북 공동 성명, 아까 72년이라고 그랬죠. 선후관계를 문제를 푼다면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어렵게 다가온 이유가 뭘까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방대해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왜? 합격해야 되잖아요. 국사 100점, 7점, 8점 맞아서 합격 못합니다.
최소 95, 100. 그 100점 작전으로 가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됐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문제 20번. 문제 20번 오세요. 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정도전, 권근 등 관학파는 주례를 국가의 통치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예, 맞습니다. 주례를 되게 중요하게 했다. 정도전. 그래서 기초에서 만든 게 뭐야? 조선 경국전이랑 사찬사가 정도전에서 만들어지죠. 네, 주례에서 필요한 정치와 행정 조직안 등 분들을 갖다 약간 모델로 삼죠. 두 번째. 2번. 이항을 개선한 남인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인물성 이론, 인물성 동론은 이건 틀렸어요. 노론의 얘기입니다. 네. 서인에서 붕당된 게 노론과 소론이잖아요. 노론 내부의 분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호랑 논쟁이라고 한대요. 노론 내부의 분열, 호랑 논쟁이라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인물성 동론과 인물성 이론. 충청 지역 사람들은 절대 청해 문화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방의 근경기 지방, 기호 지방 사람들은 인물성 동론. 청해 문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되게 발전됐습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일면 호랑 논쟁이라 한다. 되게 중요한 부분. 호론과 낭론의 싸움. 서울 경기 근경기 지방, 기호 지방 사람과 충청 지방의 논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이거 추가해볼까? 인물성 이론과 동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한번 알아야 되겠다. 그죠? 인물성 동론. 이간. 이걸 내가 아는 것 같아. 인물성 이론. 노론 내부에 인물성 동론. 이 사람들은 이제 기호지방 사람들. 그 다음에 충청지방 사람들. 여기 대표 사람이 한원진, 권상하. 네. 서울 경기의 이간, 충청의 한원진과 권상하 이렇게 옵니다. 저는 한권. 두 권도 아니고 충청 사람들은 한 권이에요. 한원진, 권상하. 3번 서경덕과 조식은 노장 사상에 대해서 되게 포용적이었다. 그렇죠? 소론 성리학자들은 양명왕이나 노장 사상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되게 훨씬 더 폴이 넓어졌죠. 노론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20번까지 다 풀었고요. 오늘 우리가 5회차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 6회차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